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동산의 동산지기 모무동 심원장입니다. 자, 우리 시험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혹시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론들이 좀 헷갈리지 않으실까 싶어서 그 부분 좀 핵심 이론적으로 중요한 파트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려고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면서 뭐 설거지 하시다가 주무시면서 귀로 들으시면서 한번 이론 정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쭉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꽤나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중간에 중지시켰다가 다른 일 또 하시다가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개론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는 대상자의 이해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론에 대한 얘기들, 이 제도가 뭔지, 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생겼는지, 왜 시험이라는 게 생겼는지, 또 이 요양보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관련된 제도 서비스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인권 및 직업윤리, 특히나 요즘에는 인권 얘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대상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직업윤리의식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파트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양보호 관련된 기초 지식 나오죠. 특히나 대상자 치매, 뇌졸중, 파킨슨 질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입니다. 요양보호 강론에 있어서는 신체활동이라든지 인지생활, 개인활동 지원 등등등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대상자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요양보호사다. 그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요양보호에 대한 기록과 업무 보고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만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냥 가사도우미를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는 요양보호사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지켜주지만 플러스 시설의 보고 및 기록을 해서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요양보호, 임종요양보호, 응급대처 등까지 우리가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볼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의 대상자의 이해 파트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노년기의 특성 언제나 나오는 얘기예요. 긍정적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슬프게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막 해드리고 싶지만은 막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특히나 어떤 게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을 쭉 유지하려고 하고 어떤 걸 해도 새로운 도전을 꺼려하고 이런 것들이 노년기의 특성으로 좀 이렇게 아울러진다. 물론 저는 100%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우리 이제 노년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노년에 계신 분들 중에 액티브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대상으로 보고 있는 대다수의 노년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은 이런 특성을 가졌더라. 자, 시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젊어지고 싶지만 우리 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비가역적인 진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혹시나 헷갈렸던 단어들 한 번 더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되겠죠. 노인과 가족관계도 조금씩 변해요. 어떤 상황에서 변해요? 우리가 특히나 배우자가 사별하는 그런 단계를 겪게 됩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적응해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막 우울하고 모든 게 다 잃은 것 같고 이런 시기는 1단계고요. 1단계가 지나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나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누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도 기억하실 때 특히나 1단계 파트를 가장 많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를 가져요?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 empty nest syndrome보다는 수정 확대 가정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둥지, empty, 어떤 게 사라져버리는 둥지, 새가 자기 둥지에서 떠나버리고 나서 뭔가 아무것도 안 남은 것 같은 허탈함, 내 새끼들이 내 집안에서 내 한 울타리에 있다가 새끼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나 혼자만 있는 왠지 공허한 느낌이 들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empty nest syndrome,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왜 수정확대 가정에 제가 빨간색을 표시해 놨냐면요. 요즘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혹은 그 동네에 살면서 서로 부양해, 여기 책에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느낌이지만 요즘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자, 아무튼 그러한 가정을 우리는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한다. 수정된 확대 가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도 서비스. 자, 우리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는 없어진 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책에 일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지워버리세요. 맞춤 돌봄 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요즘에 뭐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노인의 여가를 담당할 수 있는 경로당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 내용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노인복지시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복지를 우선으로 하느냐, 의료복지를 우선으로 하느냐,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일단은 요 두 가지를 먼저 보면은 주거복지시설에는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노인을 위한 복지주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이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 어르신들이 모셔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이라는 곳이죠. 자, 이 요양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노인 요양시설, 다른 하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에요. 자, 노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하고 딱 다른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그렇죠. 입소자가 달라요. 하나는 9인 이내 시설이고요. 하나는 10인 이상 시설입니다. 뭐가 10인 이상 시설이에요? 노인 요양시설이 10인 이상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의 집처럼 생활하는 그러한 요양시설은 우리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시설 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는데 이거를 또 크게 주거복지시설이냐 의료복지시설이냐 재가노인복지시설이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1급 사회복지사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요. 우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설급여냐 재가급여냐 요 두 개를 큰 틀로 먼저 나누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 서비스에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시설급여고 다른 하나는 재가급여다. 시설급여는 내 집처럼 생활을 하는 그 집이에요. 내 집. 집처럼 집이에요. 내 집.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곳과 재가는 내 집이 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우시겠어요. 자, 그럼 시설급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위에서 얘기했던 10인 이상을 보느냐 9인 이내로 보느냐 하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재가급여는 뭐냐? 우리 요양보호 선생님들의 70, 80% 이상이 근무하시게 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방문요양은 뭐냐? 대상자 가정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가서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일상생활 이외의 모든 서비스를, 전반적인 서비스를 도와드리는 거. 방문 목욕은 목욕 장비를 딱 갖춥니다. 딱 갖춘 차량이나 목욕 장비를 갖춘 사람이 방문 목욕을 2인 1조로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야간 보호는 뭐냐? 보통 야간 보호는 잘 없습니다. 주야간 보호는 뭐냐? 대상자들이 꼭 요양시설처럼 어르신이 아침부터 그곳에 가서 저녁 시간까지 혹은 뭐 점심시간인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까지 식사를 다 하시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거기서 누리다가 잠은 집에 와서 자는 그런 서비스를 주야간 보호라고 하고요. 내 집처럼 보호를 해주고 거기서 먹고 자기도까지 하는데 시설처럼 자기도 하는데 단기보호라는 게 있어요. 얘는 그렇다고 시설급여는 아니다.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단기간 동안 가족이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때 일정 시간,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단기보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시설급여랑 재가급여랑 도대체 뭐가 좋아요? 뭐가 달라요? 장단점이 뭐예요? 시험에 나오겠죠.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밤새도록 누군가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혹시나 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내가 갑자기 어떤
뭐 위험에 닥쳤을 때 누군가 바로바로 조치가 되겠죠. 근데 제가 하는 어때요? 일정 시간만, 내가 주간보호에 가 있는 시간만, 내가 집에서 요양 선생님이 서비스를 해주는 시간만 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또 장점도 있죠. 응급 상황에 바로 대응은 어렵지만 장점은 내가 내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시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혹시 시설에 가시고 싶으세요? 집에 계시고 싶으세요? 아, 내가 정말 몸이 어려워지지 않는 이상 내 집에 있고 싶어. 왜? 내 집이 편하니까. 내가 익숙했던 친숙했던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방문하기 좋은, 나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이런 응급 상황의 서비스는 가능하지만 어떤 게 불편해요? 누가 아무나 내 공간에 들어오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개인 룸이 있어서 1대1로 있는 요양시설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공용시설을 쓰고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개인 중심의 사생활이 좀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존중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장단점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떤 거예요? 65세 이상인 자 혹은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럼 노인성 질병은 흔히 우리가 어떤 거 가장 많이 얘기하죠? 치매, 파킨슨, 뇌혈관 질환들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장기요양 인정 어떻게 해요? 판정 받으려면 인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인정 신청을 누가 해주지 않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신청해야 돼요. 어디에? 건강보험공단에 뭐 온라인으로든 뭐 오프라인으로든 직접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은 방문조사가 와요. 공단 직원분들이 뭐 간호사 자격을 가진 혹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작업치료사, 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진 그런 방문조사단이 옵니다. 조사단이 오셔서 요양 인정 항목이나 특이사항을 다 작성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1차 판정이 나요. 1차 판정이 나고 나면은 각 집에 알림이 가죠. 알림이 가고 나면 그 알림이 온 특별한 그 넘버를 가지시고 의사소견을 받으시러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의사소견 각 의료병원 안내해드려요. 그 각각 가까운 의료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소견을 작성하시면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온라인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 샌딩을 해줍니다. 그럼 건보에서 그 의사소견서와 선생님들 1차 판정 난 거와 그 담당자의 특이사항을 다 확인해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 판정을 해요. 이 사람 3등급, 이 사람 2등급, 이 사람 1등급 판정을 하죠. 판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각자 알림을 해드리죠. 그러면 1등급에서 인지지원 등급까지 등외에 딱 정해져요. 그러면 그 등급을 받는 데까지가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절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이후에 등급이 나왔어요. 등급이 나오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를 받으셔야겠죠. 서비스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라고 해요. 등급을 딱 받았어요. 등급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건보에 가서 물어보는 거 아니죠. 건보가 아니라 내 인증서를 가지고 가까운 복지센터를 가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장기요양에서 제가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가급여를 이용할지 시설급여를 이용할지 판단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센터를 가시면 되겠죠.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을 방문하시면 되고 재가 이용이면 재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재가 센터장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대상자 가정에 가서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욕구조사를 다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계획된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할 거예요 라면서 대상자한테 설명을 해요. 그럼 대상자가 오케이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와 이 서비스 계획 수립서를 가지고 와서 동의받은 내용을 온라인상에 입력을 하고 승인 절차를 밟으면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다음에는 센터에서는 현재 대부분의 센터들이 대상자 가정을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등급은 어떤 등급이 있느냐?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지지원 등급이 있다. 자, 그런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우리는 1등급 와상 완전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시거나 전혀 움직이실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죠?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95점 이상의 대상자. 자, 2등급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내가 거의 와상 상태라서 움직이기가 어렵고 누가 겨우 도와주면
살짝 일어나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고 다시 또 누워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부분 2등급 대상자라고 말씀드립니다. 3등급 대상자들은 조금 옆에서 도와주시면은 2등급 대상자들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4등급 대상자들은 좀 더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는 있지만 식사를 혼자서 막 차려 드시거나 스스로 알아서 하신다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워요. 5등급 대상자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깜빡 하셔가지고 본인이 드신 것도 기억을 못 하시거나 누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한다거나 혹은 가스불을 계속 켜놓는 생활을 하신다던가 하는 치매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5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인지지원 등급 증상은 이 5등급보다 좀 건강하시고 인지도 좀 더 명확하신 분들에 해당하는데 이 인지지원 등급만 지금 나머지 1, 2, 3, 4, 5등급하고 다르게 대상자 가정으로 가는 재가급여 서비스가 방문요양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인지지원 서비스는 어디에 한해요? 쥐야간, 인지개선 프로그램, 인지서비스 제공에만 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지지원 등급을 받고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요양보호 선생님 좀 보내주세요 하면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내가 15% 낸다는데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는 15만 원만 낸다 그러는데 대부분이 일반인 경우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감경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자, 그럼 내가 15만 원만 낸다는데 이 돈은 도대체 85%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85%는 우리가 재원 조달을 어디서 하느냐? 자, 일부는 여기는 안 적혀 있네요. 일부는 국가가, 일부는 내가, 일부는 건강보험, 우리 장교양보험료에서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돈은 나는 얼마를 내느냐? 내가 내는 돈은 시설은 20%, 재가는 15%. 자, 그럼 얘기를 해보면은 시설은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20%를 낸다는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20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그럼 재가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포함됩니다. 단기보호 이런 애들은 여기에 복지용구, 기타 급여도 들어가요. 이 복지용구 같은 경우도 재가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만 낸다는 거 100만 원어치 서비스를 이용하면 15만 원만 내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대상자에 따라서 감경 대상자이냐 뭐 기초생활수급권자이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어요. 내가 등급을 탁 받았어요. 예전에는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이 되게 짧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최근 것만 딱 말씀드리면 지금은 장교양 유효기간이 최소 몇 년이에요? 2년. 최소 몇 년이에요? 2년 나온다는 거.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하고 같은 등급 받았다. 다시 얘기하면 1등급이 나왔는데 똑같이 1등급이 나왔다. 그럼 1등급만 4년을 줘요. 내가 1등급 나왔는데 똑같이 1등급 나왔으면 1등급은 크게 이거 한 2년 정도 두고 봐도 이 어르신이 눈만 껌뻑껌뻑하는 와상 상태에서 변함이 없다. 이거 또 등급 내도 큰 변화가 없겠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4년이 나옵니다. 자, 유효기간 갱신 때 2등급에서 4등급 같은 경우는 몇 년 나와요? 똑같은 등급이 나오면 3등급이 나와요. 5등급에서 인지지원 같은 경우는 등급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짧게 2년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1등급이었다가 2등급이 된다거나 2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된다거나 4등급이었다가 3등급이 된다거나 3등급이었다가 1등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등급이 새롭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에요? 다시 2년이 나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몇 년이 나와요? 2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간혹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특별현금급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정요양 서비스 이래서 60분, 90분 서비스가 있어요. 학원에서 설명 들으셨죠? 그 가정요양 서비스랑 별개로 도서상간 지역에 아무런 센터도 없어. 요양보호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어르신이 등급은 나왔어.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도 서비스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런데 등급이 나온 사람 그냥 어떡할 거예요? 아까워요. 뭐 가족들이 손해볼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아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는데 그럴 때 가족요양비라고 해서 우리 장교양 급여를 현금으로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가족요양비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현금급여 3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2가지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나오고 요것만 기억하세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장기요양 보험의 갱신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등급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신청하시라. 근데 이거 잘 헷갈리고 어려워하니까 실제 내가 대상자라면 건보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관에서 알아서 다 도와주시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요양을 받아요. 등급 인정서라는 거 받습니다. 인정서와 함께 뭘 받냐면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걸 받습니다. 이 계획서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아, 네가 얼마의 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네가 어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방문 요양을 쓸 수 있는지, 방문 목욕을 쓸 수 있는지, 방문 간호를 쓸 수 있는지,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급여 종류와 몇 번을 쓸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네가 너에게 맞는 거는 몇 회나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횟수, 비용,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다시 돈에 대한 내용 어디에 적혀 있어요?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에 적혀져 있어요. 다시 그 비용, 본인 부담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횟수 이런 거 어디 적혀 있어요? 개인별 장기이용 계획서에 적혀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 다음 넘어가서 이거 쭉 넘어갈게요. 자, 요양보호 업무에 대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업무 뭐예요? 자, 두 가지. 기능회복 훈련하고 간호처치 서비스.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헷갈리시는 것 중에 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중에 11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을 이런 데다 딱 하나 둔단 말이에요. 선생님들 헷갈리시게. 그러면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우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신체인지 향상 프로그램, 2번 기본동작 훈련, 3번 일상생활 동작 훈련, 4번 신체 기능 유지 증진, 5번 작업치료 딱 이래 놓는다고요. 그러면은 말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건 단 한 개,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뿐이 없습니다. 자,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이런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사람을 때리지 말아야지. 어르신을 차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가서 대상자의 비위나 맞추고 청소나 해주고 빨래나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노인의 인권보호는 사실 이 노인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인권 침해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때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혹시나 일어날까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윤리 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인 인권 보호 보시면은 이 생활이에요. 리을입니다. 생활 단계에서는 이런 게 있고 퇴소 단계에서는 이런 거 있다 하는데 주로 시험에는 생활 단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거는 선생님들 무조건 예시로 나와요. 홍씨 할아버지가 침대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침대 생활을 못하고 매트 생활을 했다. 김씨 할머니가 머리카락을 기르고 싶었는데 머리카락 길지 못하게 짧게 잘라버렸다. 이러한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파마를 했는데 파마약을 너무 싸구려를 써서 머리카락이 다 타버렸다. 이 못돼 먹은 요양보호사야. 이런 예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혹시 지금 제가 이렇게 언뜻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딱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요 파트만 다시 책 가지고 오셔가지고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다 짚으면 우리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하기 때문에 또 넘어갈게요. 자, 학대 유형 쉽게 알고 넘어갈게요. 학대 신체 정서, 신체 때리고 어쩌고 하는 거 정서, 우리 모욕, 비난, 무시 이런 거 다 정서예요. 성적, 실질적으로 뭐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다 여기 들어가죠. 경제적, 돈, 내 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거, 방임, 신경도 안 써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방임, 내가 나도 스스로를 보호할 의무가 나도 나를 포기했어. 이런 사람들 자기 방임이죠. 유기, 자녀가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있어요. 어르신 집에 갔더니 미납된 고지서가 널브러져 있더라. 자,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 시험 매번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매번 헷갈리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제가 내요.
미납된 영수증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어떤 학대인가? 2번 문제 수도랑 전기를 단절시켰어요. 단수시키고. 이거는 어떤 문제일까?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방임입니다. 갔더니 돌봄 의무자가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식주나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제때제때 납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막 널브러져 있어요. 방임이에요. 자,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단수를 시키고 전기 공급을 끊었어요. 단전을 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죽으라는 소리예요. 내 신체, 내 몸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걔는 어디에 들어가요? 걔는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자, 이거 헷갈리시는 분 또 들어가서 책 보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 요양보호, 인권보호 얘기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나오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내가 산재를 받는 대상자예요. 그런데 내가 속했던 센터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거나 우리 센터가 다 없어져도 받을 수 있다. 내가 빚이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산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빚이 많은데 산재금이 들어오면 내 빚 때문에 내 산재금을 못 받나요? 아니죠. 보험급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어서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보험급여 너 꽁으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이거 꽁으로 생긴 돈 아니에요. 내가 아파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세금도 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희롱 구분할게요. 자, 우리 대상자에 대해서 성추행, 성희롱하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나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할 때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있어요. 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 대한 시험 내용 중 이런 문제 있었어요. 자, 이리 와, 이리 와서 자, 옆에 앉아가지고 술 좀 따라봐 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봐. 언어적 행위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옆에 앉아서라고 하니까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옆에 앉아서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왠지 그거 술 따르라는 얘기니까 신체적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또 장기요양 성희롱이 발생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시험 내오는 건 딱 한 개. 감정적인 대응을 삼가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시라. 제가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은 요양보호 선생님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누가 선생님 뒤에서 확 안았어요. 어머, 얘가 미쳤는가 보다! 이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일부 대상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딱 정색하시고 어르신 이러시면서 더 이상 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센터에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근무 못해요 라고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래서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 이런 실전 연습 시키잖아요. 일부러 제가 뒤에 가 선생님 많으면서 말씀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딱 하면 선생님들이 어땠어요? 당황하기 바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로 한 거예요. 왜 했던 교육 또 하고 왜 또 하고 또 매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직무교육 할 때 이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하거든요.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 인해서 정말 현장에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자, 그러면은 제가 몇 번에 한 번 한다 그랬어요? 매년 한다 그랬어요. 언제? 성희롱 예방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은 누가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시켜요? 장교양 기관장은 이걸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서비스 중단해야죠. 그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내가 내 권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나도 내 일을 똑바로 해야 되겠죠. 그쵸? 나는 내 할 일을 똑바로 안 하면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직업윤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로 한데 특히 세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직업에 직업윤리가 있느냐, 너네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론이 있느냐, 너네 직업이 과연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문이냐, 요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아직 대학이라든지 우리를 딱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는 직업 윤리는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차근차근 전문가로서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의 입지를 다져가는 거죠. 자, 직업 윤리는 차별 대우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한테 보고하고,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10년을 일했다고 해서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이 가장 위크 포인트 단점이 뭐예요? 슈퍼바이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방문 요양센터에서는. 그나마 시설은 한 곳에서 슈퍼바이징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일하는지를 조금이나마 내가 하던 습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방문 요양은 각자 다른 대상자가 각자 다른 걸 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있는 센터장이 24시간 요양보 선생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인이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나중에 혹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계속해서 교육해주고 선생님들한테 어떤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센터에서 일을 하셔야 스스로의 발전이 있습니다. 내 외모 관리, 자기 관리도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인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윤리적인 태도 가지셔야 되고 당연히 인격체로 존중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법적 윤리적 태도를 다하셔야 되죠. 막 대상자 뺏어가고 막 이쪽으로 옮겨가고 막 기러기처럼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센터들도 그리고 대상자들도 다 똑똑하셔가지고 고소고발 난무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편한 일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상한 곳이 있으면 고발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요양 문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죠.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러면은 우리 건강과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동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죠. 어떤 공장이든지 어떤 물류작업센터라든지 택배 운행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죠. 그럼 이런 직업군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근골격계 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수근관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이 갑자기 손끝이 저리고 손목이 아프고 막 손가락이 저리고 이러면 힘을 뭘 잡았는데 툭 떨어뜨리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수근관 증후군이 아닐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진단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나 자가 진단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할 때 내가 한 1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저림 증상이 심해지는가? 근데 저도 저림 증상이 있거든요.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가장 적절합니다. 일단은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요통 뭐예요? 허리 아픈 거. 허리 아플 때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가급적 내 척추의 라인을 그대로 지켜주신 상태에서 척추 중립을 유지해 주시고 흉곽 조여주시고 호흡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무게중심을 낮춘다. 무게중심 어떻게 낮춰야 돼요? 허리를 구부리면서 무게중심 낮추면 안 돼요. 모 구부리면서 무릎 구부리면서. 저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기 때문에 무릎이 굉장히 아파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무릎 아파서 무릎 못 구부리시는 분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무릎을 구부려서 다음에 무릎을 펴서 올라와야 허리가 안 아프다.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허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든 상태에서 허리를 방향을 바꿀 때 획 허리를 돌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발을 움직여서 물건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물건 최대한 몸 가까이 지지면 넓혀서. 자, 그럼 이런 그림도 같이 중요하겠죠. 대상자 근처에 가서 대상자와 나와의 거리를 좁힌 후 대상자를 움직이셔야 선생님들 허리가 안 아프겠죠. 자, 다쳤어요. 갑자기 삐끗했어요. 그럴 때 뭐 갖다 대요? 냉찜질 먼저, 그 다음 옴찜질 나중에. 스트레칭 할 때 한 동작 얼마나 해야 돼요? 한 동작 쭉 스트레칭 했어요. 적어도 우리 10에서 15초 정도, 길게 할 때는 20초까지도 하는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 다음에 내려요. 이런 동작을 5에서 10회 정도, 중간중간 쉴 때 5초에서 10초 정도 쉰다 기억하시고요. 자, 결핵.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결핵이 있는 환자 무조건 보건소 가서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호흡기 통해서 감염되니까 물건 조심하시고요. 독감,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장염 다 중요하죠. 이 노로바이러스는요, 선생님들 꼭 주의하셔야 될게요. 정말 감염력이 심해요. 그래서요, 2, 3일 동안은요, 가급적 요양보호 업무를 좀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센터들은 죽어나죠. 제가 센터장님들 마음을 다 압니다만은 2, 3일간은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서 타인이 들어가실 수 있게끔 괜히 대상자까지 같이 장염 걸려가지고 서로 힘들게 그렇게 하시는 일은 없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볼게요. 노인성 질환의 특성, 이런 질환 특성이 있어요. 어르신들 자주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게 어때요? 빨리 끝나요? 빨리 안 끝나요? 합병증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별거 아닌 질환으로 시작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어르신들 소화기계에도 이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짠맛과 단맛 좀 이런 거 느끼는 거 둔해져요. 외국 분들 보시면은 나이 연세가 많으신데 초콜릿을 참 편안하게 드시잖아요. 우리는 먹으면 너무 단데 라고 싶은데 어때요? 이 혀의 단맛을 느끼는 게 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짠맛도 둔해지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봐봐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 김장할 때 점점 짜지죠? 자, 그런 것들이 이런 것 때문이다. 자, 소화 능력 저하가 있어서 가스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 생겨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노인분들이 변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산균 계속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드리죠. 위염 같은 경우에 위가 무겁고 팽만감 느껴져요. 위궤양 같은 경우는 근육층까지 손상되었고 특히나 새벽에 너무 상복부가 너무 불편해서 막 이렇게 쥐어짜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위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상태보다 더 심각해서 점막에 다 이 세포가 전이가 된 다음에 사실은 이 생존도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위암 대장암은 사실 좀 오래 못 하시죠. 그래도 요걸 잘 극복하신 분들은 5년간 재발이 안 했으면 극복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식사 중요시 하시고 드시게 하시고요. 통곡식 생채소, 동물성 식물 섭취 줄여야 되고요. 식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시는 게 맞습니다. 설사 같은 경우에 설사가 났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물 같은 거 못 드시게 하면 안 되죠. 설사가 날수록 물은 드셔갖고 탈수를 예방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들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변비 같은 경우는 뭐 내가 항상 2, 3일에 한 번씩 봤다라고 하면 변비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봤던 사람인데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변을 못 본다라고 하면 변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계 질환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독감입니다. 독감 얘기하면 뭐가 같이 나와요?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한다. 매년 1회 예방접종하는 질환 중에 여러 가지를 적어놓고 어떤 질환이 있는가 1번 독감이 가장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독감이 없다면 인플루엔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폐렴 같은 경우는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음식을 잘못 넘겨가지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폐 쪽에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걔가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 항생제랑 이런 게 안 들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식사하실 때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천식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에요. 기도에 생기는. 그래서 이런 거 계속 이런 호흡을 하시고요. 혹은 중간중간에 호흡을 어려워서 못하셔서 위험에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기관지 확장제 투여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특히나 갑자기 온도 변화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폐결핵 같은 경우는 2주 이상 기침과 흉통 증상이 있고요.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런 모습이 보여요. 폐결핵 있는 분들은 항결핵제를 드시면 괜찮고 다른 사람한테 급속도로 감염을 시킬 수 있고 특히나 요즘에 이게 결핵 완치자들이 당연히 있으니까 옛날만큼 폐결핵 막 두렵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약을 오랫동안 드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병원에서 이게 보균자지만은 전파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날 때까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심혈관계 질환자들이죠. 심혈관계 질환, 우리 혈압이 최고 140, 그리고 최저 90 이런 경우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얘기하고 고혈압 환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우리가 나 좀 내려왔다고 해서 안 먹거나 나 정상인 것 같은데 혼자 스스로 약을 중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혈압 약을 먹어서 내 몸에 안 좋은 것보다 안 먹어서 갑자기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고 심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심장이 이게 서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쫙 주르면서 이게 피를 쫙 뿜어줘야 되는데 이 수축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혈액순환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호흡곤란,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런 어떤 이 혈액순환이 되면서 이 산소가 몸 안으로 쫙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빈혈 같은 경우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몸에서 필요한 만큼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팽 돌고 이러죠. 그래서 이런 분들 특히나 기립성 저혈압 이런 빈혈 증상 비슷한 증상이 오시는 분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낙상을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빈혈에서 비타민 C 함께 복용하고 빈혈 예방 음식 이런 거 드시게 한다라는 것도 선생님들 기억하시고요. 근골격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하고 또 뭐 있어요? 골다공증, 그리고 고관절 골절. 어르신들 고관절 골절, 낙상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나면은 돌아오실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물론 살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와상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퇴행성 관절염 저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뼈 끝부분 연골에 달아가지고요.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파요. 염증성 변화가 있는데 자, 특히나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뻣뻣해요. 경직 현상이 발생해서 천천히 부담 가지 않도록 이게 좀 유연해지고 뻣뻣함이 좀 없어지고 나면 움직이실 수 있게 급하게 하지 마셔야 되고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체중 부하 운동 탁 걸을 때 딱 이렇게 체중이 탁탁 실릴 수 있는 그런 운동 하셔도 됩니다. 비타민 D 섭취하시고 햇빛 받으시면서 그렇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뇨 생식기계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화의 특성에 어떤 게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성이 좋아지니까 성교를 할 때 좀 어렵고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성욕이 좀 감소가 됩니다. 방광기능이나 대뇌기능 저하로 빈뇨증, 요실금, 야뇨증 있을 수 있어요. 요실금 같은 경우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냥 소변이 툭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요실금에 특히나 이런 요실금들 있죠. 복압성. 이렇게만 해도 소변이 쭉 나와버려요. 기침 이렇게만 해도 소변이 쭉 나와버려요. 복압성. 배의 압력이 높아지면 소변이 나와버리는 거. 절방성. 나 화장실 좀 가볼까 하는데 이미 쌌어. 근데 지금 가볼까 생각했는데. 절박성. 내가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줄어든 거예요. 역류성. 이미 찼는데 이게 내가 버텼다가 소변으로 방출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알아서 소변이 내가 준비해서 시작되기 전에 그냥 알아서 방광에서 술술술술술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걸 역류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얘네들 이런 요실금은 골반 강화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방광 기능 유지. 그러니까 내가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물을 이제 화장실 가기 싫어, 물 안 먹을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남성분들은 대부분 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서 화장실 가실 때 계속 찜찜함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왜 저러시지? 라고 하지 마시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저 아버님께서 그러시는구나, 저 어르신께서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피부계 볼게요. 노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피부 껍데기 이렇게 어르신들 껍데기 이렇게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표피가 얇아져요. 이게 우리 눌렀을 때 젊을 때는 톡 하고 빨리 돌아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탄력성도 감소해요. 이렇게 툭 찍어 놓으면 저 오늘 강의 끝날 때까지도 이 똑 찍어져 있는 거 계속 표시가 날 거예요. 20대, 10대 애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욕창 특히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세요. 욕창은요 사실요 식사 잘 하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조금만 잘 움직여 주시면 안 생겨요. 그런데 음식도 잘 안 드시고 화장실 가기 싫으시니까 귀찮으시니까 물도 잘 안 마시고 그렇다고 물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한 자리에서 계속 앉아서 TV 보시고 이러면은 꼬리뼈 있는데 엉덩이 있는데 욕창 생길 수 있어요. 좌골뼈 있는데 욕창 무조건 생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피부 건조증, 피부 외층 자체가 건조해지고 얇아지고 거칠어지니까 보습제 사용하시고 대상포진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점처럼 쭉쭉쭉쭉쭉 생기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 굉장히 따갑기도 하고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표현을 하세요. 저는 대상포진이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요양보 선생님들 중에 걸리신 분들 중에 일부는 너무너무 아프다고 하시고 일부는 괜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타는 듯한 이런 살짝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모양이 띠 모양을 이룬다 기억하시고 옴 같은 경우에는 피부병 유발하면서 옴은 내가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나랑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근처에 하여튼 같이 일하는 동료였다면 같이 집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게 증상이 없더라도 다 같이 치료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다 모든 사람이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뭐라고요? 함께 치료한다. 머리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머리니 같은 게 대상자에게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거 접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머리니는 55도에서 한 5분 정도만 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옴은 독해. 그래서 3일간 햇볕에 널리거나 다리 위로 다리 누에 꼭
3일 동안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데 확실하게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얘는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척도 해야 돼요. 다르죠? 자, 감각기계 노화에 따른 특성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아픈 거 뭐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픈 거 뭐예요? 녹내장 아파요. 자, 안압이 상승. 눈에 압이 상승하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눈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녹내장, 백내장 뿌옇어요. 백색깔 생각을 하세요. 뿌예요. 뿌해서 아프지는 않지만 내 시력이 잘 떨어졌다, 안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기억하시고 노인이 되면 난청 잘 안 들려요. 보청기 이용하게 되겠죠. 내분비계, 내신경계 내분비계, 지금 우리 내분비계 인슐린, 민감성, 우리 인슐린 얘기하면 뭐 나와요? 당뇨병. 인슐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으로 먹습니까? 아니죠. 인슐린제 꼽죠. 꼽으라고 준 거 입으로 먹으면 돼. 톡 뜯어서 입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쵸? 그거 계속 시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심리정신계 노화에 따른 거 우울증 있어요. 우울증 심해지면은 치매 증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치매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부분 우리 심리정신계 중요하니까 요거 지금 잠깐 끊었다가 심리정신계부터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